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평균 기온이 199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엔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특검에 출석함에 따라 특검팀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김 여사 조사 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흔들리는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새벽 홍성해안 대형 김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을 모두 태운 뒤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김 완제품 등 탈 것이 많았지만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충청권에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면서 지난달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이세움 기상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10에서 80mm로 대기가 불안정해 경남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내일과 모레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구름대가 만들어질 거로 보여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부터 낮까지, 충청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당 70mm 안팎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치면 기온이 다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런 기상 상황은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7월 기후특성에서 지난달 평균 기온이 27.1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249mm로 평년의 86% 수준이었지만 폭염이 물러가고 폭우가 찾아왔던 중순 무렵에 강수량의 96%가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움입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과 관련한 119 구급 출동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온열 질환 관련 119 구급 출동은 모두 2,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119 구급차 1,660대를 특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오르며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의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 상승했습니다. 6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4.1% 오르며 넉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커피가 15.9%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7.1%, 빵은 6.4% 값이 뛰었습니다. 다만 4.6% 올랐던 전달에 비해 상승폭은 소폭 줄었습니다.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의 순차 반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7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수산물도 7.3% 오르며 2달 연속 7%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과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6월에 1.8% 하락했던 농산물도 지난달에는 0.1% 내리는 데 그치며 하락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특히 채소와 과일류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박은 20% 넘게 값이 뛰었고 시금치도 13% 넘게 올랐습니다. 곡물 가운데서는 쌀값이 7% 넘게 상승했는데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 내렸고 외식비는 3.2% 올랐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공개 소환이 예정된 김 여사는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으로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장검사가 티타임 없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내일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전 목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 목사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당시 집회와 상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시 반에 종료를 다 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부 사태의 진입 사건은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십 명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7시간 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이어 다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9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며 24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권력도
KBS 사장 마음대로 못 뽑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 등 지배구조는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라면서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무제한 토론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은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건물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이 발단이었는데요. 결국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특수구조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구조견과 함께 백화점을 에워쌌고 출입 통제선 넘어 구조대원들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데 모인 시민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넷에 3시에 터지도록 설정한 폭발물을 백화점 1층에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갑작스런 폭발물 소식에 고객 4천여 명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240여 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관 등 건물 3곳을 1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협박인 건데 갑작스런 대피 소동에 시민들은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옷 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나가라 하셔가지고 무서웠어요. 지하에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애기도 많이 놀라고 저도 이제 진짠가 해서. 해당 게시글은 폭발물 수색이 시작된 직후 삭제됐지만 협박성 게시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글 작성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수천만 원까지 하는 고급 위스키를 몇백 병씩 밀수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위스키를 숨기는 비밀 창고도 발견됐는데 창고 위치도 놀랍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반의 잡동사니를 쭉 따라가니 위스키 수십 병이 나옵니다. 옆을 봐도 위스키, 아래를 봐도 위스키. 주류 판매점 수준으로 빼곡한데 여기는 한 치과 건물의 공실입니다. 2년 동안 불법 수입한 위스키 600여 병을 병원에 숨겨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한 혐의로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의사, 교수, CEO 등이 많았습니다.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시장가 2,300만 원, 영국산 위스키 한정판이었습니다. 해외 직구하는 술은 가격이 $150를 넘으면 총 4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 합계는 150% 정도. 구매가가 100만 원이라면 최종 가격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면 구매가가 $150 이하면 주세와 교육세만 붙습니다. 합산세율 약 93%, 60%포인트 정도 낮아집니다. 밀수 수법은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훨씬 비싼 위스키도 $150 이하로 수입 신고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샀다면 시가 850만 원인 위스키입니다. 이걸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서 밀수입한 겁니다. 적발된 10명이 안 낸 세금은 25억여 원이었습니다. 재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재판매를 해왔습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결제 금액과 수입 신고 금액이 안 맞는 이들을 중심으로 밀수 혐의자를 더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가짜 주식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명증권사 직원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연예인 사진이 광고 모델처럼 내걸려 있고
인기 종목 정보도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주식거래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모두 신종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유명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곧 상장 예정인 주식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배당 안내차 연락드렸는데요. 코스닥 상장 2개월 앞두고 있으며 일반 청약기간 참여하시는 주주님들 대비해서 유리한 입장에서 배정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후 상장일이 임박했다고 속여 여러 차례 입금을 유도했고 당일이 되면 잠적했습니다. 왜 이거 마저 포기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심지어는 막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전화를 해요. 어디 가서 들려다. 피싱 조직은 이런 공실 상가를 단기 임차해 콜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일명 떴다방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94억 원. 피해자는 180명이 넘는데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열에 9명 꼴이었습니다. 포토샵으로 파워포인트로 자체 제작한 명함, 주주 명부, 주주 보관증을 보여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가짜 사이트 개발자와 브로커, 조직 총책 등 모두 46명을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구글 측이 안보상 민감한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며 우리 정부 조건 중 하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반출 여부를 심의 중인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된 청와대. 이후 국내 지도 서비스는 청와대 등 인근 지역에 대해 명칭을 삭제하는 등 다시 보완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지형과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내건 조건은 3가지. 보안 시설의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겁니다. 구글은 민감한 시설은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보안 조치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안보가 최우선 고려 상황이라며 3가지 조건을 고수해왔던 우리 정부.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어떤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안전.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반출 여부 결정 시한은 한미 정상회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결정 시한을 미룰지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꼽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논의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공정위는 미국 하원이 보낸 서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조만간 보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천과 관련해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었다며 다른 야권 인사들도 언급한 뒤 특검이 바빠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이 무엇인지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즉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명 씨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정황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까지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글로 기다렸다는 듯 비난 성명을 냈다며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한 몸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선거하면서 누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고 자신은 경선을 치러 당선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명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별도의 브리핑까지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거듭 약속했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흔들리는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선 공약인 대통령 임기 내 건립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 공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애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엄과 조기 대선 속에 설계 공모가 연기되면서 완공 시점도 미뤄졌습니다. 국정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외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과 R&D 예산 확대 등 14건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만 별도 브리핑을 열어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해수부 이전으로 흔들리는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 발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행정수도 완성 없이 균형 발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임기 내 건립을 공약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라는 이유로 신속 추진 과제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완공 시점이 2029년에서 2033년으로 미뤄진 상태로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내 건립은 어렵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위는 조만간 국민보고회를 열고 120여 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홍성의 한 대형 김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2개 동을 태우고 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김 완제품 같은 탈 것이 많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공장 위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건물에선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홍성의 한 대형 김 제조 공장에서 연기가 감지돼 소방에 자동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15분쯤. 1층 제조실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내부에 층층이 쌓인 김 완제품 등과 가연성 패널을 태우며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렇게 외벽이 저렇게 타서 연기가 더 심하고 불도 심하고.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바로 옆 건물로까지 번져 업체 공장 3개 동 중 2개 동을 태운 뒤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공장 내부에는 식용유와 김 완제품 등 인화 물질이 잔뜩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고 4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공장은 최대 층수가 3층이어서 기준을 비껴갔습니다. A동은 건물이 이제 3층이고 B동은 2층입니다. 면적은 되는데 층수가 해당이 안 돼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건물 붕괴 우려에 진입이 통제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낮 12시쯤에는 인근 도로에 주차된 빈 가축 수송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는데 이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숨진 여성은 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로 압송된 20대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흉기는 왜 휘두르셨습니까? 남성은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해 일주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데다 무시를 당해 3개월 전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는 피해 여성이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11월쯤부터 가족들에게 이 남성이 위해할까 무섭다고 여러 번 털어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거 침입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번 신고했을 때 작년 11월 정도에 무섭다고 진짜 와서 죽일까 봐 무섭다고. 이후 남성을 피해 지금 사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대꾸가 있고 그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신고하고서 3일 안에 이사를 했어요. 다른 데로. 유족은 특히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 조치를 거절한 상황을 경찰이 가족들과 공유했다면 비극을 막았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LG 트윈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G가 강팀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한때 5.5경기까지 벌어졌던 두 팀의 승차는 어느새 0게임 차가 됐는데요. 한화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위 LG와 0게임 차, 아주 미세한 승률 차이 때문에 한화가 아직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공격이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이어서 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최근 한화의 경기력 어떻게 보십니까? 언젠가 한번 위기는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더운 8월에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네. 하반기에 일단 순위나 경기력으로 나눠서 보면 순위는 LG가 한참 6연승 달릴 때 한화는 승률이 6할대에서 5할대로 떨어졌다. 데드 크로스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승차가 제로로 좁혀졌고요. 경기력으로 보면은 이 한화가 후반기에 7승 1무 5패인데 이 5패의 스코어를 살펴보면 하나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5선발 약점이 문제가 노출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역시 타선이 터지면 이기고 타선이 안 터지면 진다는 게 증명이 됐죠. 자, 오늘 한화와 LG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두 팀 우승을 위한 승부수를 꺼내 들었어요. LG는 웨인 투수를 바꿨고 한화는 손아섭이라는 거물 타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손아섭의 합류, 한화 팀 타선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자, 일단은 손아섭 선수의 영입은 한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화가 이 3할 타자가 손아섭 선수까지 합쳐서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타선이 문제인데 이 손아섭 선수는 개인 최다 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출루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1번 타자 리드오프 자리를 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한화의 약점은 외야를 보강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첫 번째는 타격 보강이고요. 그냥 두 번째로는 이미 김경문 감독은 정규 시즌 넘어서 가을 야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화가 그동안 부진하다 보니까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아섭 정도의 선수가 와서 큰 경기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죠. LG도 부진하고 좀 문제가 있었죠. 에르난데스 선수를 내보내고 이 톨 허스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LG는 후반기 들어서 정점을 달릴 거라고 봅니다. 페이스가. 왜냐하면
선발 외국인 선수 바꿨고요. 네. 또 오스틴이라고 지난해 그 타점 최고의 왕이었던 타자였죠. 예.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LG는 베스트 전력에 올라가는 추세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후반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정점을 달리다가 문제를 노출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과연 이 반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손아섭 선수 누구나 인정하는 뭐 KBO 최고의 타자죠. 뭐 통산 타율이 뭐 3할 2푼이 예. 통산 타율이 3할 2푼인 선수인데 근데 문제가 나이하고 부상이 좀 걸린단 말이죠. 자, 복귀하는데 부상이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문 감독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내보내기는 힘들다. 빠르면 네. 다음 주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이와 부상 때문에 많은 말이 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선수를 내보내는 팀과 받으려고 하는 팀이 있죠. 네. 영입하는 팀이 있죠. 이 영입하는 팀이 수치만 보고 그 선수의 컨디션과 신체 상태를 판단하지는 않죠. 네. 더군다나 해외 선수면 모르겠지만 네. 국내 선수라고 한다면은 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인적 정보를 통해서 네. 손아섭 선수의 최근 그 부상 상태, 네. 회복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네. 판단해서 영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한마디로 이제 김경문 감독 정도의 그 연차와 인맥이면은 손아섭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고서 그냥 네. 데리고 올 리는 없다라고 보죠. 네. 자, LG의 토러스트 영입 그리고 한화의 손아섭 영입 두 카드 중에 평론가님 보실 때 어떤 카드가 더 강력할 거라고 보세요? 강력한 걸로 보면은 네. 죄송하지만 LG가 좀 더 화력이 나을 나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8월에 LG가 한 번은 쫓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G가 네. 한 번 1위로 복귀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화가 1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예. 있을 거다. 그렇다 네, 네. 하더라도 시즌 마지막까지 LG가 1위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 네. 하나가 지금 약점이 노출되면서 부진을 하지만 네, 네. 하나의 부진이 정규 시즌 막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나가 내려오고 LG가 한번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런데 하나와 LG 네. 어느 팀이 1위 정규 시즌 우승할지는 저도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자, 오늘 KT를 상대로 3연전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선발을 보면 문동주 선수를 앞세웠는데 이게 로테이션을 좀만 조정을 하면 LG전에 저희 주말에 이제 LG랑 3연전 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데 LG와 3연전이 있잖아요. 그때 1, 2, 3 선발을 그때 투입할 수 있는데 로테이션을 조정을 하면요. 근데 문동주를 그대로 내보내거든요. 예. 자,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역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LG와의 3연전에서 이제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선발 로테이션이 네. 한화가 황준서, 폰세, 와이스, 류현진까지 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문동주 선수 예정했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두 경기가 취소가 됐죠. 이 투수들에게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서부터는 완전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리셋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문동주를 내보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김경문 감독이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네. 깜짝 카드를 내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문동주가 깜짝 카드인데 네. 이 깜짝 카드는 뭐 예상은 엄상백이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네, 네. 엄상백 선수의 복귀가 깜짝 카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제 예상은 예를 네. 들면 박상원이나 조성욱 그리고 네. 한승혁 같은 필승조 불펜에서 한 명을 한번 네.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거든요. 한화도 불펜 데이를 한번 운영할 거다. 예. 예. 이렇게 되면서 남은 세 명의 투수는 역시 네. 폰세, 와이스, 류현진 선수라고 보고요. 네. 이 1, 2, 3 선발로 주말 3연전에서 LG와 정면 대결을 준비하는 그런 선수 네. 기용이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말 3연전 꼭 잡아야 되잖아요. 뭐 한화 예. 입장에서 수입을 하든 최소한 위닝 시리즈는 가져와야 하는데 자, LG를 상대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LG와의 3연전은 네. 투수전의 양상일 거라고 봅니다. 네, 투수전이, 투수전의 양상일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지금 하나와 LG의 전력을 봤을 때 큰 점수 차는 나지 않고 한 점, 네. 두 점 차라고 보는데 네. 한 점, 두 점 차의 승부는 역시 큰 거 한 방입니다. 네. 한화가 지난해에 비해서 팀 홈런이 좋아졌거든요. 네, 이제 4위인데 그래도 이 결정적일 때 한 방을 가르는 힘, 네. 노시안 선수, 최은성 선수가 좀 더 네.
더 터뜨려주고 네. 리베라토 선수도 활약을 해줘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보죠. 중심 타선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꼭 챙겨볼 소식입니다. 차에 들어갈 부품, 정품을 쓸지 대체품을 쓸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 부품을 선택하면 보험사가 차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달 16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속 56km로 벽과 정면 충돌합니다. 충돌 충격이 탑승자에게 얼마나 전해지는지 측정하는 실험인데 충격을 흡수한 범퍼, 제작사가 만든 정품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 인증 부품, 일명 대체 부품입니다. 성능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대체 부품이 정품보다 30% 넘게 쌉니다. 앞으로는 차를 수리할 때 차주가 정품이나 대체 부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 부품을 선택하면 정품 공시가격의 25%를 보험사가 차주에게 현금으로 줍니다. 대체 부품 사용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한 국산 승용차의 범퍼와 팬더를 교체할 경우를 예로 들면 정품 가격은 약 25만 원, 대체 부품은 17만 원.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정품 가격의 25%인 6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 부품을 쓰면 성능이 저하거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거란 소비자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신차와 주요 부품은 정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출고 5년 이내의 신차나 브레이크, 조향장치, 휠처럼 중요한 부분은 정품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차주가 명시적으로 선택할 때만 대체 부품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제도는 이달 16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지난달 금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다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금산경찰서는 사고 당일 근무했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요원들이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입수 지점에서 수영금지 구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안전조치도 미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폭우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충남 남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퇴근 시간이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이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세종과 공주, 논산이 30도로 폭염이 쉬어가겠습니다. 아산과 서산의 아침 기온 26도, 한낮에 당진과 천안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보령의 아침 기온 27도, 한낮에 부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